행복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프랑스에서 에펠탑을 건설할 때 가장 극렬히 반대한 사람은 여자의 일생을 쓴 모파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에펠탑이 준공되고 나서 2층 식당에서 매일 식사와 차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가 에펠탑을 애용한 이유는 뭘까요? 파리의 미관을 해치는 에펠탑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에펠탑 안에 있는 식당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우리나라를 제대로 모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면적은 10만 평방킬로제곱미터로 세계 200여 국가 중에서 110위에 해당이 됩니다. 인구는 5,200만 정도로 28등에 해당되지요. 하지만 국내 총 GDP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는 1조 9천억 달러로 현재 세계에서 12위라고 합니다. 또한 수출은 24년도에 6,836억 달러, 수입은 6,320억 달러로 총량이 1조 3천억 달러를 넘었지요. 그래서 세계 10위로 세계 교역량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를 한번 살펴볼까요? 인구를 보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는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도 14억이 넘었고요. 중국도 14억이 넘었지요. 세 번째는 미국으로 3억 3천만 명, 인도네시아가 2억 7천만 명, 파키스탄이 2억 2천만 명, 브라질이 2억 1,500만 명,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가 2억 1천만 명, 벵글라데시가 1억 6천만 명, 러시아가 1억 5천, 멕시코가 1억 3천이지요. GDP를 보면 미국은 21조 4천억 달러이고 중국은 14조 3천억 달러, 일본이 5조 달러, 독일이 3조 8천억 달러, 인도가 2조 8천억 달러, 영국이 2조 8천억 달러, 프랑스가 2조 7천, 이탈리아가 2조, 브라질이 우리 바로 아래 1조 8천억 달러이지요. 그 아래에 캐나다가 1조 7천억 달러이고 러시아도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수출 규모는 미국이 1조 6천억 달러이고 독일이 1조 5천억, 네덜란드가 7천억 달러이고 일본도 7천억이고 한국이 6천 얼마라고 했죠. 우리나라의 과거에는 춘궁기라는 게 있었죠. 여기서 춘궁기라고 하는 것은 보릿고개로 4월 내지 5월까지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였지요. 그런 우리나라가 지금은 다이어트를 하는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28.7명으로 1등이고 두 번째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리투아니아로 19.4명, 라트비아가 18.1명, 일본은 17.6명. 그래서 하루에도 자살하는 숫자가 30명이 넘고 시도를 70명 이상이 한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 자살률이 높지요. 왜 노인 자살률이 높을까요? 평균보다 2배가 넘어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사이의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밥 못 먹는 나라에서 다이어트하는 나라로 발전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으로 이유로 돈이 없기 때문이죠. 즉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본인은 정작 노후 준비를 안 한 이유이죠. 두 번째는 자살이 높은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오래 일하고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것에 해당이 되지요. 이제 노인 복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이제는 한갑잔치가 실종되었죠. 1960년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52세였고 1970년도는 62세, 1980년도는 66세, 1990년도는 71세였던 것이 2000년에 들어오면 76세로 2010년에 80세가 됐고 2020년은 83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70세 고위도 실종되었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염원은 장수인데 이제는 대부분 90세까지 살게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오래 사는 것이 좋은 축복일까요? 우리는 100세 시대에 준비되어 있을까요? 21세기 삶의 공식을 보면 우리는 30년 동안 부모 슬하에서 살게 되고 또 30년 동안은 부모 노릇을 하고 또 30년은 새로운 30년을 보내야 하게 됩니다. 장수가 축복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의식주 해결이 가능해야 가능한 거지요. 우리나라는 1955년부터 6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합니다. 2010년만 해도 합계 출생아 수가 1.2명이던 것이 현재는 7.5명 수준으로 내려왔지요. 초저출산 국가가 되다 보니 광자병과 공주병이 난무하지요. 과거에는 자식이 보험이었지만 이제는 노후 준비가 스스로 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노후 준비가 안 된 이유는 자식 뒷바라지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오래 살게 되었으므로 자식 뒷바라지 반으로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자식 사랑의 개념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손 안 벌리는 것만도 어쩌면 자식한테는 커다란 중요한 사항이 될 겁니다. 노후 대비를 잘 하려고 하면 뭐니 해도 주제를 잘 파악하고 분수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밥만 먹으면 행복할까요? 미국의 경제학자 이스터리는 경제가 발전하면 인간은 행복해지나요? 처음 경제학에서 행복을 다루기 시작한 것은 1974년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이 정체되는 현상으로 소득이 일정 시점을 지나면 행복의 만족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론이 바로 이스터린 가설입니다. 당시에 선진국과 빈곤국의 행복지수를 비교해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3년도가 밥 끼니를 해결한 해이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통일벼라고 하는 벼가 등장하면서입니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돈과 행복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행복은 부자수는 아니지요. 부가 쌓일수록 더욱 돈을 버느라 행복을 희생하고 뒤로 미룬다고 합니다. 1954년부터 1974년까지 20년 동안 일본의 소득이 7배가 증가했지만
그 기간 일본 사람의 행복도가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행복지수의 공식을 바라는 것뿐에 성취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라는 것이 늘면 행복지수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행복에 이르는 길은 바라는 것을 줄이면 되지요. 또 한 가지는 성취하는 것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즉 바라는 것을 절제하라는 거지요.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비교를 하되 낮은 사람과 비교해야 합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 무지무지 많습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높은 사람과 비교하다 목 디스크 위험도 있게 됩니다. 인간은 왜 행복을 바랄까요? 자살률이 1등인 이유는 우리가 경쟁만 하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염치가 없어져 건강한 사회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 발전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경제 발전 과정에서도 효도 개념, 우애, 우정, 협동, 염치, 배려 등의 가치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가치가 회복되어야 따뜻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미처 돌보지 못했지요. 내가 뒤안길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길 위에 우리가 놓쳐버린 것들에 헤매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전에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웠지만 이제는 듣고 배우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보고 배우는 시대가 된 겁니다. 나를 살리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은 정신적인 안정에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 삶의 양상은 비슷하지요. 가장 슬픈 건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라고 공자는 말하였습니다.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저 행복한 상태만 이어지면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교만함이 실패의 길이 되는 거죠.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인식은 역설적으로는 지금 눈앞에 놓인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고 즐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 행복이 당연해지는 순간 수많은 소소한 기쁨이 더 이상 대단치 않은 것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진정한 삶은 내면의 가치, 필요, 갈망에 따라 삶을 꾸려나갈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비관주의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한결같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입니다. 반면에 낙관주의자는 모든 면을 긍정적으로 보고 기회를 잡을 줄 알며 도전을 좋아합니다.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는 사는 동안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걸 가장 후회한다고 합니다. 달라지고 싶다면 손에 쥐고 있던 낡은 것들을 놓아주고 때로는 사랑했고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표현할 법한 것까지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용기 내어 시도하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진정한 벗은 자기 자신이니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지요. 용기가 사라지고 소심해지고 건전한 것이 아닌 생각만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실수했거나 실패했다고 여기는 일로 스스로를 비난하는 상황도 누구나 겪는 현상이지요. 이럴 때는 자신이 열등하고 부족하며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끼기까지 합니다. 이게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느끼는 근본적인 감정이지요.
처음 세상에 나오자마자 필요한 건 투성인데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었지요. 인간이란 어쩔 수 없이 평생에 걸쳐 안정과 존중을 갈망하기에 어떤 형태로든 무시를 당하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과 존중에 대한 결핍감은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이죠. 그 감정은 완벽주의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인간이 일말의 약점이나 취약점도 없이 아주 완벽하고 강하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 존재를 이렇게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쉽게 열등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끝없이 압박하고 자신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과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알지 못하고 절대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먼저 알면 다른 사람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지요. 누구도 남들보다 더 나은 인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밟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게 아닌 겁니다. 모두 저마다 자신의 짐을 지고 있죠. 스스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건 내가 한 행동과 생각, 나의 의지와 감정이 내가 평소에 옳고 순하다고 여기던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만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하나는 태어날 때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성격입니다. 생각, 의지, 행동, 감정을 가꾸는 것도 꾸준히 운동처럼 훈련해야 하지요. 사람은 살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바꿔 나가야 합니다. 성격, 자아, 행동 방식, 습관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내일의 나만 해도 오늘의 나와는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강인한 사람은 웬만해서 무시당한다는 기분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땅에서 개가 짖는다고 하늘 위에 뜬 달이 괴로워할까요? 인정받는 느낌을 남에게 의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에게 인정받기를 포기하는 연습을 해야 하지요. 자기의 가치는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남이 당신의 약점과 결함을 지적하면 가볍게 그냥 인정해버리세요. 다른 사람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고 나는 내 안의 평안을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걸고 싶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내 감정과 강점과 약점이 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없습니다.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으며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더 나쁜 사람이 되지도 않습니다. 나는 진정한 내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그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무슨 일이든 가능한 한 잘 해보려고 그저 노력하고 있는 거죠. 성격 자체가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습관의 총체이지만 나의 습관은 결국 내 삶의 방식이 만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방식,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건은 외부에서 일어납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감정을 느낄지는 내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외부에서 벌어진 사건이 좋은가 나쁜가 하는 문제보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일이죠. 나무는 계속 자라지만 언제나 나무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아도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의 흐름 같은 것이지만 동시에 강바닥과 같은 틀도 가지고 있어 그런 흐름에 따라 그런 흐름의 형태와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우리 자신은 틀을 가진 형태이자 동시에 그 틀을 따라 흐르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개인적인 정체성은 견고하게 유지하되 마음을 열어 바뀌려는 의지도 함께 갖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알맞고 당신이 만족하는 가치, 태도, 인생관을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실히 따르되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유연하고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기쁨의 재발견이라고 할까요? 누구나 우리는 기쁘게 살고 싶고 슬프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바라는 기쁨을 마음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마음의 문제일까요? 인간은 몸과 마음을 함께 가진 존재이지요. 인간은 마음이나 몸도 사실 잘 모릅니다. 몸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진 철학자들이 있었지요. 무의식 관점에서 바라본 기쁨의 철학 이야기입니다. 스피노자는 1632년에 태어나 1677년에 졸한 사람으로 기하적 질서에 따라 증명된 윤리학, 에티카, 즉 윤리학을 그는 도덕과 윤리를 제시한 책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했습니다. 윤리학의 목표는 분명 잘 사는 것입니다. 철학의 목표는 최고의 완성이고 천복을 누리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기쁘게 잘 사는 법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탐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몸과 마음의 관계입니다.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은 정신과 육체는 분리되어 상호작용한다고 보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마음과 몸은 하나의 같은 것이며 때로는 생각이라는 속성 아래서 때로는 펼쳐 있음이라는 속성 아래서 포착된다고 하였죠. 우주 전체는 하나입니다. 생각이 몸을 이끌지만 반대로 몸이 생각을 이끄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몸과 마음의 관계는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몸은 보고 느낄 수 있는 실체지만 마음은 정교한 나노 로봇만큼이나 복잡한 마음이죠. 인간의 감정에 대한 스피노자의 정의는 바로 몸의 작용 역량을 증가, 감소, 촉진, 억제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운은 몸이 힘이 세지거나 약해지는 것, 생각이 위축되거나 확장되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기운의 변화인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더 작은 완전함에서 더 큰 완전함으로의 이행이지요. 그는 기쁨, 슬픔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고 있는데 기쁨이란 마음이 더 큰 완전함으로 이행되는 겪음이고 또 슬픔은 마음이 더 적은 완전함으로 이행되는 겪음이라 하였습니다. 슬픔을 겪고 나면 몸과 마음이 더 불완전해지기 마련이지요. 슬픔도 힘이 듭니다.
이는 수사학적인 것일 뿐 기운 빠지는 상황이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말이 안 될 겁니다. 일단 기운 빠지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지요. 기쁨과 슬픔은 몸의 기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몸과 마음을 아는 것은 기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몸은 라틴어로 corpus라고 하고, 즉 바디는 개체와 몸은 같은 것으로 보지요. 하나의 개체는 함께 운동하는 전체이며 운동을 함께하면 그거는 하나의 개체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구 안에서 함께 운동하는 개체이지요. 정교한 나노 로봇처럼 많은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몸입니다. 몸은 작은 부분의 집합인 동시에 더 큰 집합의 한 부분입니다. 세상은 개체의 집합으로 합성과 분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체화된 배치체의 집합이죠. 안경을 벗으면 다른 존재가 될까요? 안경을 벗으면 힘이 떨어지니 다른 존재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스피노자의 관점은 개체의 합성이 바로 힘의 상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스피노자의 관점은 바로 개체의 분해는 힘이 줄어드는 걸로 본 거지요. 스피노자 방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합성을 통해서 힘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동참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힘을 키우는 최고의 지름길은 뭘까요? 바로 사람과 사람의 결합일 겁니다. 힘을 약화시키는 불화관계, 힘을 강화시키는 화목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평등한 이유는 뭘까요? 다 겪고 있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다면 괜찮은 겪음이고, 방향이 성공적이라면 나름 괜찮은 겪음입니다. 주어진 삶은 수동적인 겪음의 연속일지라도 스스로 이끌어갈 여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전환하고자 한다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나름의 해석을 덧붙인 들리지라는 사람은 기쁜 수동과 기쁜 겪음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전략은 좋은 겪음에 주목하기이지요. 스피노자가 제시한 우리의 과제, 즉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가꾸어 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보내버린 이 시간 안에 진실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배움의 본질적인 성과라고 들리지는 말했습니다. 의지의 철학자 니체는 기쁨을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의지, 이것은 해방자이자 기쁨을 가져오는 자라고 했습니다. 격정을 환희로,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니체는 일어난 일과의 관계에서 파악하려고 하였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생각할 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일들, 슬픔과 절망은 안 일어났으면 좋은 것들이겠죠. 우리는 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과거의 사건은 파편이며 수수께끼이자 무시무시한 우연인 것을 하나로 압축하고 모으는 것, 이것이 나의 모든 창작이며 노력이라고 니체는 말하였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미래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삼아야 한다고 했죠. 그 방법은 비극을 재료 삼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비극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재료 삼아서 새로운 작품을 완성하는 것, 폐품 같은 것을 모아서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은 쓰레기에서 예술품이 탄생하듯이 과거의 비극 또한 새로운 미래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엄청 힘들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이란 무엇인가 좋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니체는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격정을 모두 환희로 완전히 바꾼다는 과제를 위해 성실하게 협력해야 한다고도 했죠. 우리를 기쁨의 길로 안내할 또 한 명의 철학자 들리지는 스피노자, 니체 철학을 토대로 자기만의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들리지 철학에서 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세계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인간의 착각일 겁니다. 모든 동물은 하나의 닫힌 단위, 즉 둘레의 세계를 형성합니다. 인간들 사이에도 각자의 비눗방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자기가 속한 집단에 갇혀 그것이 전부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 의미는 천차만별일 겁니다. 몸의 기운을 아는 방법은 뭘까요? 경주마와 진말의 차이는 진말과 소의 차이보다 크다고 합니다. 즉 기운의 차이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진드기는 빛에 이끌려 나뭇가지 끝까지 오르고 포유동물이 지나갈 때 자신을 떨어뜨리고 가능한 한 털이 적게 난 곳으로 피부 밑으로 파고든다고 하죠. 거기서 알을 까고 죽는다고 합니다. 세계의 기운이 이게 전부입니다. 나머지 시간에 진드기는 잠을 잡니다. 때로는 수년간이나 광활한 숲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무관심한 채 단순히 진드기의 삶과는 너무 다른 우리의 모습, 쉼없이 동요하는 삶은 과연 괜찮은 걸까요? 세상의 흐름을 쫓느라 공허한 바쁨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진드기 삶일 겁니다. 인간의 경우는 우리는 몸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르는 딱 그만큼만 몸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몸의 기운이 다른 몸의 기운과 어떻게 합성 또는 파괴될 수 있을까요? 능동과 수동을 교환할 수 있는지, 다른 몸과 더불어 더 강력한 몸을 합성하는지 등을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 몸이 기운을 진단할 수 있을까요? 기쁨을 지속하는 최고의 비결은 뭘까요? 기쁜 삶의 비결은 바로 영양을 증가시키는 것들과 목록 만들기입니다. 기쁜 삶의 비결, 기쁨의 목록을 토대로 기쁜 만남을 늘려가는 길입니다. 반면에 슬픔을 주는 것들은 기쁨의 목록을 늘려가고 슬픔의 목록을 줄여가는 겁니다. 가능하면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선택하기가 마련되어야 하고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만남, 나쁜 만남이 있습니다. 일상의 만남들을 목록으로 정리할 줄 안다면 삶의 기쁨은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최고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가 속한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어딘가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집단도 하나의 객체요, 집단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내가 속한 집단을 어떻게 만들지가 중요합니다. 집단의 기운이 커지면 개인의 기운도 커지게 됩니다. 개인은 집단에 속한 일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단의 역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금 내가 속한 집단은 민주적이고 자유로운가? 내가 속한 집단에 따라 달라지는 나의 기운, 내가 속한 집단의 분열은 곧 나의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나와 집단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쁜 삶의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이죠. 좋은 집단에 들어가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집단에 들어가면 슬픔을 계속 더 크게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화가 지속되는 집단에서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기는 쉽지 않지요. 설상가상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 더 좋은 집단을 만드는 것이 과제이죠. 기쁜 삶이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집단이 함께 노력하고 만들어야 하는 목표입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을 멀리하고 기쁨의 목록을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